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의 교양과 상식을 한층 더 팍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오늘 여기 있는 10개의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처음에 샤인머스켓도 있고요. 블루웨이브, 스미싱, 레미제라블, 화이자라는 회사, 센치아다, 피카소, 멘토, 캐스팅,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뉴욕이 미국에서 어디 붙어 있고, 뉴욕 가면 뭐가 있지, 요런 것까지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즐겁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는요, 좀 가벼운 걸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요새 마트 가끔 가십니까? 마트 가시면 무지하게 비싼 청포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알이 막 이따만큼 큽니다. 그걸, 요새 보면은 이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이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품종을 참 많이 먹고, 인기가 점점 전국적으로 쫙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 샤인머스켓을 딱 보고선 일단 처음 느낌, 무슨 포도가 이렇게 비싸? 두 번째 느낌은요, 외국 포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샤인머스켓 사실 다 국산 포도예요. 드셔도 되는 거고요. 샤인머스켓이란 게 이런 겁니다. 당도가 높은 고급 청포도 종류 중 하나를 샤인머스켓이라고 하고요. 우선 뉴스 기사 한번 볼게요. 설 선물로 인기가 있답니다. 한우, 샤인머스켓, 와인이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요. 예전에는 사과, 배였죠. 그죠? 사과, 배 대신 요새는 샤인머스켓 선물을 많이 하고 샤인머스켓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요. 요새 사람들 인식 속에 이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가 좀 굉장히 고급이다. 그리고 맛이 있다라고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요. 샤인머스켓 이어 꿀고구마도 한국에 빼앗겼다. 법 바꾼 일본. 네, 일본이란 나라가 사실 뭔가 제가 느낌이 딱 느꼈을 때 뭔가 허술하지 않고 굉장히 제도가 좀 잘 돼 있고 뭔가 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맛있고 이 샤인머스켓 먹으면 씨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먹었던 포도보다 당도도 훨씬 높아요. 크기도 더 크고 껍질도 안 벗겨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 큰데 껍질 벗길 필요도 없고 씨 뱉을 필요도 없고 먹으면 달아요. 엄청난 품종이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제 기억에 뭐죠? 어제는 국제적으로 뭔가 절차를 갖춰놓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샤인머스켓을 일본에 돈 주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뭔가 수입산 비싼 과일처럼 생겨가지고 비싸게 받아 먹어도 할 말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도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산 샤인머스켓을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로열티 안 주고 그냥 생산을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 샤인머스켓이 수입산인 것처럼 돼서 이게 보통 한 송이에 한 10,000원. 한 송이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포도보다 한 3, 4배 비싼 것 같아요. 한 송이에 10,000원이고, 좀 더 비싼 거는 한 15,000원. 제가 10,000원보다 좀 싼 거 한번 먹어봤는데, 안 달았어요. 그래서 한 10,000원, 12,000원, 13,000원 이런 한 송이에 큰맘 먹고 사셔야 되지만,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게 인기가 많아서 농가들에서 요새 샤인머스켓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내년, 후년쯤 되면 가격도 7,000원, 8,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수입산이라서 좀 안 먹어볼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거 다 국산 저희 충청도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으셔도 될 것 같고 샤인머스켓 이름은 외제지만 그렇죠. 이 굵은 청포도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새 TV에 보면 지난주쯤 지지난주쯤 블루웨이브가 어쩌고 저쩌고 블루웨이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블루 하면 파랑 색깔이고 웨이브는요 파도예요. 파랑 색깔 파도? 네. 우리가 미국이 작년에 대선을 치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랑 바이든 후보였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되겠죠.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공화당 대 민주당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미국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결국 민주주의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권력이 있죠. 행정부, 그죠? 트럼프 대통령 뭐였죠? 행정부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곳. 그리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국회요. 법을 만드는 곳. 사법부, 법을 판단하는 거 있죠? 우리 판사님들 계시는 법원. 그래서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거를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사법부에서 법을 판단하는 이 세 가지의 권력을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원에 있는 판사님도 우리가 못 뽑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건 대통령, 그죠? 행정부랑 국회의원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십몇이요? 이제 곧 되겠죠.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네, 얼마 전에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미국은요, 자, 볼게요. 미국은,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하고 밑에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네, 블루웨이브가 뭐냐면, 미국 민주당이 대선, 그죠? 행정부랑 상하원, 그러니까, 입법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죠. 국회 모두 승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도 민주당이 된 걸 미국에선 블루웨이브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요. 블루웨이브와 사상 초유 의회 점거. 맞아요. 블루웨이브도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그랬던 게 사상 초유의 의회 점거 사건이 있었죠. 미국 의회에 가서 막 미국 하원 의장 자리에 가서 다리에 올리고 막 어떤 남자가 사진 찍고 막 빵빵 총소리도 나고 난리 났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엔 미국이 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다가 한동안 미국이 선진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또 이제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어른이 되니까 미국 진짜 돈 잘 버는 선진국이 맞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요새 코로나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막 미국 의회 난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보면서 약간 어리퉁절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무성향입니다. 여러분 아무 냄새 안 나는 거 무향이죠. 저는 그런 것처럼 무성향이에요. 네. 무성향이니까 너무 그런 건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블루웨이브가 이기고 나서 블루웨이브 타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활발하게 커질 거라고 해요. 이 블루웨이브가 하는 게 뭐냐면 공화당, 민주당 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해서 우리 탄소 배출도 좀 줄이고 지구 환경 좀 생각합시다 라고 했었던 협약이 있어요. 그냥 의뢰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든 가입을 다 해놨죠. 근데 나 안 해. 탈퇴 딱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환경, 인종, 평등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서 이제 환경 중요하니까 전기차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블루웨이브 정책 수혜 랠리 기대 이거 다 그냥 주식 얘기겠죠. 블루웨이브로 정책을 한대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도 돈을 이제 시장에 엄청 많이 풀었었는데 이 새로 온 바이든 대통령 그거는 집 살 때 너네 계약금 내지. 계약금 정도밖에 안 돼. 이제 앞으로 내가 시장에다가 돈을 얼마나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지 한번 지켜봐.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산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게 미국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원래 상원은 공화당이 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공화당 선거가 있었고 공화당 선거래요.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고 우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요. 상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상원에서 50대 50 동률이 된 거예요. 이 상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조금씩 해요. 어쨌든 동점이 돼서 부통령이 여기서 상원에서 의장인데 이 부통령이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우리가 먹었어.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 와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루웨이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미국의 민주당이 다 먹었구나 정도 될 것 같고요. 상원과 하원은 제가 정오일사수함에서 기회 되면 조만간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만 알려드리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그냥 4년에 한 번씩 뽑아서 몽땅 다 뽑아버리죠. 근데 이 미국은요. 상원과 하원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상하의 개념은 아니지만 상원은 100명, 하원은 총 435명이 있어요. 상원 의원은 어떠냐면 미국에 한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인구랑 상관없이요. 근데 하원 의원은 인구가 많은 주는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우리 LA 있었던 데 어디였지? 캘리포니아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 그럼 너네 의원 더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게 하원이고요. 서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거고 이게 생각보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다음 장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제가 스미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제 전장에서 우리가 했던 미국 정치 같은 경우도 좀 되게 복잡해요. 우리는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사실 뭐 미국 하면 민주주의 멋있고 뭐 막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치 체계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고 법 자체는 아예 근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이거 좀 재밌게 해볼게요. 스미싱이요. 네, 스미싱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이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강의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참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스피싱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이 딱 전화합니다. 전화 와서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검찰청 네 어디 수사관입니다. 저도 가끔 와요. 오면은 네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끊어버려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교육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고 제가 예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린 친구들은요, 이거 핸드폰 딱 보면은 핸드폰 보면서 뭐 엄청나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오회사 싸움도 오픈하고 저기 뭡니까? 그 마이리얼스타라고 해서 제 강의 자료 판매하는 것도 오픈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더 쉬워야 된다. 정말 쉬워야 된다. 이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만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어려워하신다. 근데 이 점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스미싱이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해킹 수법이라고 써놨어요. 네, 이런데요. 뭐 예를 들면요. 밑에 제가 써놨죠. 갈수록 진화하는 스미싱 범죄, 자녀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핑계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엄마, 요새 카카오톡도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엄마, 나 누군데 핸드폰 잃어버렸거든? 어디로 10만 원만 보내줘. 요건 이제 1차 버전. 예전에 좀 더 전에 있었고 요새는 문자 온대요. 엄마 나 누군데 핸드폰 잃어버려서 급한데 10만 원만 여기 링크 딱 보내줘. 파란 색깔 링크 보내주고 여기서 10만 원만 결제해줘.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비싼 것도 아니고 10만 원 결제하면 10만 원, 그쵸? 없어지는 거죠. 사기 당하는 거고,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온대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뭐 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런 거 받으면 느낌이 어때요? 남들 다 받는데 나만 이거 몰라가지고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팍 누르는 거예요. 팍 누르고 막 계약서 같은 거 보내준대요. 뭐라고 하냐면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여러분 우리는 나라 국가기관이지만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에다 이거 서류 이거 여기 들어갈 거 정보 뭐 카드 번호 왜 달랬는지 모르겠지만 카드 번호 개인정보 다 입력해서 번호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보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가 털리고 그 털리는 개인정보가 나쁜 일에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문자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는 거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뭐 준대. 아니면 누가 뭐 준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 자녀분들한테 보여주시고 확인받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안 그러면 요새는 그냥 문자 눌러서 사기당하는 거 그게 바로 스미싱이에요. 네, 점점 사기 수법이 교묘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제가 써놨죠. 뭐 대리 결제, 대신 결제 좀 해주세요. 엄마 대신 결제해줘 10만 원 이런 거 아니면 뭐 카드 비밀번호 내놓으세요. 뭐 통장 비밀번호 뭐 이런 거 한 거 좀 했고요. 이 어떤 기자가 스미싱에 속은 척 카톡 보내봤더니라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더니 진짜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보내주고 비밀번호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라. 이 스미싱이라는 단어는요. SMS, 우리 SMS 뭐죠? 보통 문자 SMS라고 하죠. 에다가 보이스 피싱에 피싱을 붙여서 스미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번 정오회사 싸움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뭡니까? 제 생각에는 딱 이래요. 레미제라블이라는 걸 딱 듣고, 이거 장발장, 여기까지만 아셔도 사실 100점입니다. 젊은 친구들 잡아놓고, 야, 레미제라블 뭐야? 하면, 물론 많이 알겠지만,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 레 미제라블, 이거 그냥 프랑스 말이고,
뭐 이거 영어로 고치면 더 miserables. miserable 하면 약간 불쌍한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발장으로 유명하죠. 장발장 뭐 한 사람이죠? 배고파가지고 빵 훔쳐먹었다가 감옥 간 사람이에요. 그죠?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장발장이고요. 밑에 기사만 한번 보고 밑에 좀 간단하게 스토리 좀 알려드릴게요. 레미제라블 한국의 판소리로 재탄생했대요. 이게 워낙 얼마나 유명하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냐면 한국 판소리로도 뿅 하고 나오고 콘서트로 찾아온 레미제라블. 이제 콘서트에서 레미제라블 노래 부르고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도 있었죠. 저는 안 봤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평점이 9점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노래 부르는 뮤지컬 영화로 알고 있고 제가 뮤지컬 영화보다는 자꾸 졸아가지고 사실 되게 유명했던 뭐 라라랜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라라랜드도 안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자꾸 졸아서 어쨌든 그 밑에 보면 뭐 드라마 발레, 레미제라블 공연이 있다. 발레로도 하고, 연주도 하고, 영화도 하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스토리이고, 이게 사실은 뭐, 스토리도 사랑받지만 요새는 음악으로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레미제라블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발장이 나와요. 이 장발장이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레미제라블 어떠냐면, 제가 가장 밑에 써놨네요. 이 별명이 벽돌이래요. 벽돌.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세로가 아니고 가로 옆에서 보면 이만한 거예요. 한국에서 나왔을 땐 이게 5권 정도 분량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레미제라블 책을 죽을 때까지 너 읽을 거야 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이런 스토리 들으시고 아니면 궁금하시면 영화 좀 한 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장발장이 뭐 조카들도 많고 뭐 부모님도 있고 뭐 부모님 계셨나요? 뭐 조카들도 많고 하여간 가족이 많아요.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빵 깨고 그 유명하게 빠방 빵을 훔칩니다. 빵을 훔치고 어떻게 되죠? 잡혀가요. 빵을 훔치고 잡혀갔는데 얼마를 받았더라? 꽤나 긴 기간, 뭐 7년 됐나? 뭐 몇 년, 하여간 좀 되게 3년? 뭐 긴 기간 동안 감옥에 살게 된 거예요. 고작 빵을 하나 훔쳤는데 말이죠. 네, 우리가 예전에 그거 혹시 아세요? 지강헌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1980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말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지강헌이라는 사람도 뭐 딱히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산 거예요. 지금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에 살았지만 이 지강헌은 17년 동안 감옥에 살게 된 거예요. 뭐 얼마였죠? 그 당시 500만 원을 뭐 했나? 뭐 잡범이었는데 17년이요. 지금은 뭐 진짜 막 엄청나게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10년 안 넘기잖아요.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지강헌 일당이 어떻게 했죠? 서울로 옮겨지는 그 버스 안에서 막 경찰관, 뭐라 그럽니까? 경찰관이 아니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 이게 해가지고 교도관 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막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그런 스토리예요. 장발장도 그래서 빵 훔쳐서 감옥 갔는데 가족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장발장이 가장이니까 가족들 구한다고 탈옥하다가 잡힌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19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 주교라고 하는데 신부님네 가서 또 이제 전과자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은으로 된 식기를 이렇게 훔치죠. 그때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장발장 또 감옥 가려고 했는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하죠?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거야. 자네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가나? 해서 은초 때도 가져가시게 이렇게 해가지고 장발장이 그거 보고 이제 감동 먹은 거예요. 감동 먹고 해서 다른 도시로 장발장이 옮겨갑니다. 장발장이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되게 부자가 되고 또 그 도시의 시장까지 됐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면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발장이 사실 다른 도시로 오기 전에 동네 꼬맹이 동전을 좀
이렇게 야 돈 내놔 해가지고 뺏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되고 장발장이 다시 감옥에 갔다가 이제 죽은 걸로 위장을 해서 다시 탈옥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장발장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장발장은 벽돌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너무 내용이 많다고 하니까 영화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안 봐놓고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뭐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알아가는 거 좀 좋은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은요. 화이자. 여러분 화이자라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뉴스에 자꾸 나와가지고 뉴스에 자꾸 나오는 외래어들 자꾸 적어놓고 있는데 이 화이자는요. 회사 이름이에요. 저는 이제 화이자라는 회사를 원래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좀 유명한 제약 회사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제약회사가 어디지? 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해서 굉장히 뭐 가장 유명한 회사 꼽으라면 뭐 한 3개 회사 정도 안에 꼽힐 정도로 미국의 대형 제약 회사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고 요새 왜 유명해졌죠? 화이자가요? 네. 죄송합니다. 백신 때문에 유명해졌죠. 네. 일단 기사 한번 볼까요? 화이자 백신 노르웨이 사태 딜레마라고 써져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만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줬고 벌써 20 몇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문제죠. 별로 한 몇만 명밖에 안 맞았는데 그 중에서 꽤 많은 사람이 완전 고령층만 화이자 백신을 맞고 문제가 좀 생겼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겨울에 독감 예방접종 맞고도 돌아가신 분들 꽤 많았었어요. 50분, 60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노령 인구에서 독감 예방주사 맞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잘못되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국가에서는 어쨌든 뭐 괜찮다고 했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된다면 독감 예방주사 맞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방이 되는데 예방률이 50% 정도예요. 맞은 사람이 10명이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안 걸리고 절반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물론 걸려도 좀 약하게 지나간대요. 독감이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 백신은 제가 이 색깔 쳐놓은 데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써놨어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다 그냥 회사 이름이고 화이자는 원래 유명했던 회사고 이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좀 뭐 스타트업 같은 조그만 좀 회사였던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이거는 영국 회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 세 개 회사에서 만든 백신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하고 이 화이자, 모더나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들은 세계적으로 이제 벌써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맞으면 화이자랑 모더나는 2번 맞아요. 2번 맞는데 그 예방률이 95%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거 맞으면 코로나 100명 중에 95명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도 코로나가 안 걸리진 않지만 코로나가 걸려도 쉽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막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고 쉽게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라에서 아직 백신이 아직 우리나라는 접종 시작을 안 했죠. 접종을 뭐 올해부터 이제 올해 언제죠? 상반기부터 할 거고 순차적으로 뭐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사실 의료진이 먼저 맞아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좀 취약계층들 좀 걸리면 위험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맞으셔야겠죠. 그래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뭐 백신 맞은 한인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이겠죠. 아니면 뭐 영국에 있는 한국인일 수도 있고요. 화이자 접종 2번 맞으니까 2차 접종 후 2번째 맞고 나서 2번 맞을 때까지 몸이 맞고 나서 좀 뭐 하루 이틀 피로감이나 오심이 왔지만 견딜만 했다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나라에서 그거 풀어줘가지고 저기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오전에 좀 하고 왔는데 좀 좋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화이자 유명 제품이라고 써놨는데 화이자의 유명한 약들이 좀 있어요. 그라라고 유명한 거 있죠. 그거 화이자에서 만든 거고 뭐 금연보조제라고 챔픽스라는 거 있고 또 화이자에서 만든 유명한 그 뭡니까 센트룸이라고 하는 뭐 비타민도 있다. 화이자 광고 아니고요. 정도 화이자? 제약회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센치하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센치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센치한데 오늘 감정이 좀 센치해. 이 센치가요.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걸 나타내요. 아래쪽에 좀 보시면요.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sentiment라고 하는 단어랑 sentimental이라고 하는 단어 써놨어요. sentiment는요. 감정 내지는 지나친 감상이에요. 감상. 우리 감상에 빠진 거 뭐죠? 딱 밤에 노래 딱 들으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감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로 뭐 감상, 감정 이런 건데 이런 걸 줄여서 sentimental하다. 감정적인 거 뭐 감상적인 거,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걸 줄여서 우리가 센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표준어는요, 센티하다가 표준어라는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은 센치하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오회사 수업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글을 쓰는데 가끔 좀 이제 저녁에 글 쓰면 좀 되게 좀 센치한 글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좀 센치해질 때 있잖아요. 기사 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이 나 오늘 센치해 이렇게 사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작년에 이런 거 했더라고. 임영웅 씨가 센치한 매력을 가진 스타 1위래요. 임영웅 씨가 센치한 매력을 가졌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투표한 사람 중에서 센치하다라는 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임영웅 씨가 좋아서 투표하신 사람들이 많아서 1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물론 저도 이제 임영웅 씨를 잘 모르지만 뭐 좀 그래도 좀 되게 밝고 좀 번듯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서 센치한 건 되게 이렇게 좀 분위기 잡는 그런 뭔가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센치하다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센치한 요즘 읽기 좋은 책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센치하다 그럼 뭐요? 좀 되게 감성적이고 좀 이렇게 좀 사소한 거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성적이다라는 게 어떨 땐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 아이가 크는데 야, 얘 그림 봐봐. 감성이 풍부해. 감성적이야.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야, 쟤 나이 먹고 말이야. 맨날 그 소주 먹고 뭐 술 마시면서 맨날 저기 막 첫사랑이다 찾고 있고 너무 센치한 것 같아. 안 좋은 뜻이죠.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도 쓰여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쓰임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센치하다 뭐예요? 감성적이고 아니면 감상적인 거 뜻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오회사섬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정오회사섬 제가 운영한 지 벌써 4달이 더 지났습니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6개월치 처음에 이제 신청 받았었는데 6개월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장벽 붕괴 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어제는 시 3편 제가 이제 좀 골라가지고 알려드렸고 뭐 클래식 아니면 피카소, 피사의 사탄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밑에 정오회사 수업 클릭하시면 신청 사이트 아니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 한 10분 정도 되는 메시지 제가 카카오톡으로 넣어드리는 거니까요.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들었던 피카소 관련된 거 다음 장이요. 네, 피카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렸죠. 우리 가장 유명한 화가 2명 누굽니까? 빈센트 반 고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파블로 피카소예요. 반 고흐 어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고 또 그림도 못 팔았잖아요. 피카소는요. 네, 피카소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피카소가 91세까지 살았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미술 천재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은 무지하게 많이 그렸고 뭐 제가 그 정오회사 수업에서 어린 시절에 뭐 우울한 그림도 그렸고 행복한 그림도 그렸고 그리고 나서 뭐 입체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요 분이 이제 바로 피카소예요. 얼굴 보면 낯이 썩 있지는 않죠.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이게 제가 여러분께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줬던 그림 피카소한테 가장 유명한 작품을 꼽아보라면 한 작품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비뇽의 여인들이에요. 뭔가 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좀 그린 그림인 것 같고 뭐 아비뇽의 여인들 뭐 아니면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해서 미술 교과서에 나와요. 저도 학생 때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뭐 그림의 가치로 따지면 1,000억도 넘을 거예요. 도대체 1,000억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이걸 물론 미술품이 야 이거 1,000억 주고 봐야지가 아니라 1,000억 주고 사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이기 때문에 비싸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아비뇽의 여인들이다. 뭔가 좀 되게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되게 각이 져 있기도 해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이게 바로 우는 여인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또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그 유명한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카소 너무 유명해요. 제가 피카소 미술학원이 몇 개인지 찾아봤더니 피카소 미술학원이 수도권에만 무려 4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다 피카소처럼 키우고 싶어서 피카소 미술학원, 피카소 미술학원 있는가 봐요. 그래요. 제가 이거 피카소 그 정월사섬에서 이런 설명 드렸죠. 피카소는 이런 사람이에요. 뭡니까? 네, 기존에는 참 많은 화가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피카소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피카소는 참 이런 입체적인 그림, 입체파,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이쪽에서 보면, 이 여인도 보면 얼굴을 반으로 접어놓은 것 같죠? 여러분, 제 이쪽 모습 보시면 제 이쪽 귀 안 보이시죠? 눈도 안 보이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요, 이 그림에서 어때요? 그죠? 눈도 있죠. 평면상의 그림을 그려 넣었지만, 제가 정월사에서부터 설명드렸지만 이해 못하셨을 것 같아서 평면상의 그림을 그렸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쪽 편에 있는 것도 보는 것처럼 뭔가 입체적으로 왔다 가서 붙여놓은 거예요. 피카소가 보는 우는 여인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눈물도 있는데 이쪽 눈만 보여야 되는 거, 저쪽 눈도 오고, 요런 식으로 입체적이고 좀 되게 자유롭죠? 자유롭고 좀 이런 현대 미술이에요. 이것도 막 한 1,000억 넘겠죠. 저는 저 같은 범인이 보기에는, 그렇죠. 야, 새로운 시도를 진짜 용감하게 유명하신 분이 하셨구나. 새로운 미술 사조를 바꿨구나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보면서 짱이야,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어요. 제가 이제 그만큼 식견이 없는 거고,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대단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있는 건 이제 꿈이고, 피카소는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며, 우리가 이제 보통 여자들 많이 만나면 카사노바라고 하는데, 하여간 굉장히 많은 아이들도 많을걸요? 하여간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을 만났었고, 인기가 좋았나 봐요. 이게 이제 만날 때마다 그 이제 여성들 대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꿈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 꿈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이것도 좀 보면 좀 되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뭔가 이제 되게 좀 동양 여인 같은 미가 좀 느껴지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 피카소 같은 경우는요, 전쟁을 오래 살았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겪었고, 그 겪어오는 과정에서 전쟁을 굉장히 좀 많이 반대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기관총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임신한 여성들이 나온 걸 보면 임산부를 비롯해서 약자들한테 총구가 가서, 약자들이 결국 전쟁의 피해자는 민간인이고 약자들이다. 정치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던 인물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멘토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 멘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뜻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멘토라고 하면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는 멘토일까요? 이게 이제 사전상의 뜻은 제가 멘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 그냥 이렇게 지식 알려주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게 사전상에 이렇게 돼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멘토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거예요. 나보다 어떤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 지도해주고 조언해준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전수해주는 걸 멘토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의 멘토는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빛을 보여준 사람, 내 인생의 길을 보여준 사람, 내 인생의 길라잡이와 같은 사람들 멘토라고 하죠. 저는 아버지가 멘토예요.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그런 얘기들 하고, 아니면 전 누가 멘토예요, 이런 얘기 하죠. 기사 한번 볼게요. 대학생 멘토와 함께 온라인 독서실을 어느 동작군가 어디서 열었다고 해요. 네, 대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조건 고등학생 시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검정고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시절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먼저 온 사람이 얘네들한테, 야, 공부 요렇게 해, 요렇게 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알려주는 거. 이 대학생이 멘토라는 거예요. 멘토. 그 밑에요, 국민 육아 멘토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유명해요. 엄마들 사이에서, 애엄마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 좋습니다. 국민 육아 멘토예요. 왜요? 내가 아이도 키워봤고, 또요,
I 관련돼서 박사학위도 땄던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U가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유튜버가 연예인이자 멘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요새 그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수없이 많은 아이들한테 조사해봤더니 탑3 운동선수,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 또 교사, 선생님.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 매일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되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유튜버래요. 이 세 개가 탑3랍니다. 유튜버.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요. 제가 이제 뭐 헬스장 가서 그 트레이너랑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제가 그냥 개인 사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이야기하기가 저는 아직은 좀 창피합니다. 좀 창피해요. 유튜버요? 그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이 좋은 직업인가 싶기도 해요. 아이들이 맨날 유튜브를 봐서 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유튜버가 되게 좀 유명해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전입 직원 대상으로 해서 멘토와 멘티제를 운영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멘토는 아까 대학생이랑 고등학생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로 온 직원들한테 선배가 멘토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해. 그리고 그거 배우는 사람은 멘티라고 해서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멘티라고 한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장에는요. 캐스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캐스팅하면 딱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연극이나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배우를 정하는 걸 캐스팅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좀 적지 않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스팅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정하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뮤지컬 빵빵에서 캐스팅을 공개했답니다. 캐스팅 공개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역할에서 야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합니다. 로미오는요 따단 이런 연예인이고 뭐 줄리엣은요 따단 이런 연예인입니다 해서 뭐 보통 로미오 역할하는 사람 2명 3명 뽑고 줄리엣 역할하는 사람은 2명 3명 뽑아서 매일매일 공연하죠. 그런 거 캐스팅. 뭐 설경구 씨랑 이한희 씨가 어떤 드라마에 캐스팅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연예인들이 길거리 캐스팅, 하굣길에 우연히 저 캐스팅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저는 주변에서 길거리 캐스팅 당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진짜 길거리에서 누가 뭐 흔히 말하는 명함 한번 저한테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찍고 제가 기획해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리는 유튜버가 된 거고 여러분이 캐스팅이라는 거는 사실 이 원래 캐스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캐스트가 뭐냐면 원래는 집어 던지는 걸 캐스트라고 말해요. 캐스트. 낚시에서요. 낚시할 때 낚싯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닷가든 강에든 팍 하면 짱 해서 멀리 나가잖아요. 그거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해요. 캐스팅.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걸 이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던져져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캐스터웨이 그 뭐 비행기 사고였나 뭐 사고 나가지고 저기 뭐 무인도 섬 같은데 착륙해서 혼자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배구공이 하나 이렇게 떠왔는데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손 마크 찍어놓고 배구공이랑 막 얘기합니다. 혼자 외로우니까 막 애착이 가는 배구공 윌슨이라는 배구공이 있었고 뭐 그런 거 나온 캐스트 멀리 던져진 거죠. 어웨이 멀리. 이런 것도 있었고 가끔 보면 이 캐스팅이 사람들 이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뭐 캐스팅 보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캐스팅 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마치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상하원 이야기 해드렸는데 상원은 지금 미국이 100명인데 당이 공화당 민주당에서 50대 50이에요. 그러면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냐면 부통령이 쥐고 있어요. 대통령 말고 부통령이 50대 50이면 그래 나도 투표할게 해서 51대 50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부통령이 하고 부통령이는 누가 지명하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겠죠.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부통령도 민주당이 된 거고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주당 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미국도 민주당 막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미국 민주당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인 지금 국민의힘이랑 미국의 공화당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이름이 똑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 내가 정할게 이렇게 말했다가 캐스팅 보트인 거예요. 힘이 팽팽하게 겨루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결정이 전체 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캐스팅이라는 말 많이 쓰이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뉴욕 뉴욕 이런 노래도 있죠. 나나나나나나나. 네, 뉴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LA에 대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선생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미국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여러분 미국 수도가 어디입니까? 네, 지금 뉴욕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땡이에요. 땡입니다. 이 뉴욕은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야 물어보면 뉴욕이 맞습니다. 근데요, 수도는요, 뉴욕 아니고 바로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 저도 예전에 몰랐는데 이 워싱턴이라는 데가 워싱턴 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 JTBC 뉴스였나요? 공중파 뉴스였나요? 그래서 그냥 공중파로 막 나오는 뉴스에서 워싱턴에서 코로나 환자가 막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 동부에 있는 수도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주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증가하는 건데 이 워싱턴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좀 이러면 뉴스인데 이러면 안 되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좀 했었고, 어쨌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야. DC 뒤에 D.C 써 있어요. 워싱턴 DC. 그냥 왜 미국 애들은 DC라고 불러요. DC가 수도고 뉴욕은 제일 유명한 도시예요. 뉴욕.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요, 아시아. 저희 우리나라에서 바다 쭉 건너오면 미국 서부 나와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LA, 라스베가스, 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이런 데 있는 데 나오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멀죠. 비행기 타고 가려면 14시간, 15시간 걸려요. 제일 멀겠죠.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가까워요. 유럽 입장에서 대서양 건너서 쭉 오면 이 뉴욕 만나죠. 그래서 이 동부지도 보시면, 여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여기 딱 반을 가르면 이쪽 서부는요, 막 쫙쫙쫙 계획도시처럼 잘 잘려져 있죠. 하지만 동부는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 주들도 되게 많이 모여 있고, 왜냐? 처음에 미국이 형성된 곳이 뭐 뉴욕, 워싱턴 DC 이쪽이에요. 뉴욕 같은 경우도 뉴욕이 하나의 주이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은 뉴욕시, 뉴욕시티라고 뉴욕 주 안에 뉴욕시가 따로 있어요. 뒷장 가볼까요? 네, 뒷장에 그래서 제가 동부 지도를 표시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요, 유럽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여기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왜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기 시작했고, 미국이 처음 발전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동부랑 서부랑 분위기 차이가 엄청나요. 또 남부도 따로 다르고, 그래서 분위기 차이 엄청나고, 동부는 뭐랄까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좋은 학교들 있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학교들, 명문 고등학교 할 거 없이 되게 이 동부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명문 어쩌고 저쩌고 뉴욕시티 여기 있고 보스턴도 있고 워싱턴 DC도 이쪽에 다 있고요. 이거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미국을 얘기하면 서부는 좀 뭔가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인종들이 되게 자유롭게 모여 사는 그런 느낌이라면, 동부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이고, 물론 여기도 미국 오만 달 것 없이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지만 조금 더 그런 좀 전통적인 미국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뉴욕은 사실 여행자들한테도 정말 좋은 도시죠. 왜냐면 미국을 딱 상징하는 도시고, 아래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 딱 서 있죠. 자유여신상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유여신상에서 저쪽 편으로 보이는 이제 뉴욕이고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의 여신상, 또 맨하탄, 맨하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몰라도 이 맨하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미국에 보이는 빌딩 숲들 있잖아요. 맨하탄 센트럴파크, 뉴욕에 있는 공원도 센트럴파크라는 것도 유명하고, 브로드웨이라는 길거리 있죠? 거기 이제 뮤지컬 연극, 또 그런 유명한데,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아니면 타임스퀘어. 우리 타임스퀘어 광고판들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 연말에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타임스퀘어까지 해서 뉴욕 참 유명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도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강의 자료를 좀 대충 준비해야 시간도 좀 짧아질 텐데, 괜히 나도 강의 자료 오래 준비한다고 고생하고, 여러분도 너무 오래 들으시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강의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